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요. 네, 1장 21절이요.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읽는 본문이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김성원 형제님 나와서 메타버스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집이 커서 입장하면서부터 사고를 쳤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하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지식의 습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 각성의 그런 단초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작은 감각 하나마저도, 주님 나의 한 번의 그 눈길마저도 이제는 모두 1분 1초 주님께 드리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회복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김성원 형제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소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대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인데, 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괜찮으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번쩍 드셔도 괜찮아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조금 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 80%는 거의 다 이제 들어보신 것 같고, 그럼 난 들어는 본 걸 넘어서 메타버스가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자신 있게. 네, 경민점에 손을 들으십니다. 네, 유미럴 사님, 이렇게 많이 들으셨고, 이게 너무 다들 멋지십니다. 메타버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은 간단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그 뒤로, 또는 초월이라는 뜻이고, verse는 세상 또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무슨 뜻이 되죠? 초월적 세계라는 뜻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는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애플워치 쓰는 분들 계시나요? 애플워치 이렇게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역시 아날로그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네, 애플워치 또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다 큰 광범위한 의미 안에서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상과 현실의 조화를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새 왜 이렇게 유행을 하냐면은, 우리가 구글 맵, 구글 어스도 다 전부 다 현실에 기반해서 이거를 가상에 표현하는 거죠, 그죠? 현실 세계를 가상에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스마트폰과 PC도 이 가상의 공간을 현실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지점까지는 사실 이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활용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데, 이제는 virtual reality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을 하죠. 이건 바로 뭐냐? 말 그대로 가상 현실인데, 여기서 이제 이 인류에게 새로운 이 인간 체험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햅틱 글로브를 끼고 이 안경을 끼고 버추얼 리얼리티 안경을 끼고 새로운 세상에 접속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또 다른 자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창조해 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메타버스의 그 개념과 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준하는 세상이 정말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메타버스를 현실 속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그거는 뭐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거 아니냐, 뭐 일어나봤자 50년 뒤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미 우리 주변에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죠? 제가 그 사례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총 세 가지 챕터로 진행을 하겠는데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어디까지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됐는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아무래도 두 번째에 좀 비중을 많이 두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IT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IT를 이끌어가는 소위 말해서 이 빅테크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제가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표현이 무슨 약간 형사 같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그래도 다년간의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인의 근본적 자유와 충돌하게 돼 있다. 그 어떤 이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근본적 지점에 또한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이티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면은 이게 젊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다 메타버스입니다, 그죠?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런 책만 보이죠. 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비긴즈,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경제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말은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의 회사명도 메타로 바꿨죠, 그죠? 메타, 초월이라는 단어로 페이스북의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사실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닐 스티븐슨이 쓴 사이파이 소설에서 맨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IT 전문가들 그리고 SF 세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인데, 이제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편적 용어로서 많이들 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한편으로서는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뉴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인간 경험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뭐죠? 사전적으로 그냥 번역하면은 계산해 주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광의적 의미에서 현대에서의 컴퓨팅 또는 컴퓨터라는 단어는 우리의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기도 될 수 있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컴퓨터가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발명을 통해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 한 단계 도약을 했죠. 그게 바로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죠? 그 전에는 우리가 PC방을 가거나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한 장소에 국한돼 있었는데 컴퓨팅을 하려면은, 근데 이제는 이게 우리 몸에 부착이 됐죠. 모바일 폰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게 메타버스가 시대가 오면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PC를 할 때는 나는 여기 있고 PC는 여기 있죠. 핸드폰을 할 때는 좀 더 가까워지죠. 나는 여기 있고 모바일 폰은 여기 있고. 근데 버추얼 리얼리티는 이게 합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한 단계씩. 그래서 뭐 그래도 사전적 정의는 명확히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여러 가지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매장들 마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여성들은 옷을 하나하나 다 입어봐야 되죠. 너무 힘드시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누나 따라다니면서 많이 곤욕을 치렀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옷들을 입어보는 그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쇼핑하러 갈 땐. 근데 이제는 증강현실 거울을 통해 가지고 버튼 따닥 누르면은 내 몸에 맞춰서 이 옷이 어떤 쉐입 실루엣으로 나오는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거부할까요? 아니면은 환영할까요? 환영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 본성에 너무 부합하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효율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AR 글라스입니다. 요거는 뭐 다들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요것도 지금 비싼 가격에 나오기 막 시작하죠. 근데 이제 IT 전문가들은 한 5년 정도만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이 내려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한 편에 켜고 운전하는 화면, 운전하는 현실이 있고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따로 보시죠. 근데 이거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즉석에서 안경에서 다 알아주는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이게 시야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을 봤을 때 이거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바로 이 안경이 이런 것들을 캐치해주고 물 성분이 뭐냐를 캐치해주고, 저게 나중에 더 발달되면은
심지어 성경책을 볼 때 주석도 달아주겠죠. 극도로 편리한 세상이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길치들은 길을 잃을 필요가 없어서 좋아하겠죠. 야, 450m 뛰어 뒤에 좌회전이래. 나 이제 길치 아니야.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들, 편리성과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 양면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짓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거울 세계, 그러니까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 같이 현실이 이렇게 들어간 그 거울 세계도 메타버스의 일종이고, 또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접속하거나 인스타그램, 이것도 광범위하게 메타버스라 부르고, 또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augmented reality라고 합니다. 현실은 존재하는데 여기 어떤 증폭적인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아까 AR 글라스나 그런 이 쇼핑할 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의 한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경을 끼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이 누군가 창조해 놓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벌스가 되겠죠, 그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벌스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기업들이 경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더 현실보다 현실 같은 벌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세요. 우리 회사가 더 그 어떤 기업보다 더 초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벌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끼고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이 기술이 너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접근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 교육, 심지어 교회마저 메타버스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적응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VR 안경을 끼고 수업을 참여하게 된다면은,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일일이 썼죠,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걸리고 뭐 I am a girl 뭐 이러면서 다 쓰고 이런 거, 그죠? 제가 사투리를 좀 씁니다.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이제 VR 고글을 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가상으로 설명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말을 하면은 막 동영상이 뜬다라든지, 또는 뭐 사도 바울 이러면은 사도 바울의 뭐 이제 생애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뜬다라든지, 그런 어떤 효율성과 접근성의 극대화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가파르게 지금 이제 그 수용을 하고 있고, 기업 현장도 아마 조금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는 현대 조류에 빨리 적응하는 기업들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미 이런 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저게 뭐죠? 요거는 이제 교육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이 대학교 이름이 순천향 대학교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먼 미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회사도 이제는 다 이제 떨어져서 비대면이 이게 노말이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제주도에 홀로 살면서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그 회사에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저렇게 화상 채팅을 하다가 또 혼자 업무를 하고, 메타버스가 이제 기업에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이제 젊은 분들 아실 텐데, 미국의 뭐 아주 유명한 팝 가수죠. 이 가수가 이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 여신 같은 모습을 하고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동시 접속자 수 몇십만 명 끌어모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또 이제 미국의 또 아주 유명한 흑인 래퍼가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콘서트를 열었는데 동시 접촉자 수가 몇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공연하는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을까요? 너무 효율적이거든요. 공연장을 일일이 다 세팅하면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과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인원이 제한적이죠. 많이 들어와봤자 5만 명, 6만 명 스타디움 꽉 채워봤자. 근데 이런 거 하면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이 들어와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들도 메타버스에 지금 빨리 막 적응하자 이러면서 이 효율성과 이런 것들에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실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가상 인간입니다. 사이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 기획사에서 만든 가상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신한 라이프라고 하는 보험회사죠. CF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이더스라는 회사가 이 캐릭터를 창조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MZ 세대가 그러니까 2030 세대를 말하죠. 2030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얼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냈다. 예, 광고 찍고 방송하고 노래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가상 인간이. 그다음에 인스타 팔로워 300만을 거두리고 있는 저 이제 여성도 가상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된 신해철 씨죠. 이분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AR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복원한 거예요, 저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의 살아생전의 이 모션, 표정, 목소리를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실존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신해철 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중간에 서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러스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함께.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퍼질지는 저도 지금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활용이 될지. 네, 그다음에 이 고 신해철 씨의 이 목소리를 다 따가지고 작가가 새로운 대본을 쓴 다음에 라디오 진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망을 했는데 살아생전 제 목소리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본을 주고 죽은 김성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라디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딱 브레이크를 걸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세상은 이때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가상과 진실의 구분을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진실 그게 뭔데? 현실 그게 뭔데? 나한테 더욱더 vivid, 분명하게 다가오면 난 그게 현실이야. 난 더욱더 감각적인 것 같아 그 세상이. 그게 나한테 현실이야. 우리가 과학사를 보면 항상 중요한 발명품과 이론이 나올 때 철학사와 세계관의 대변동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뉴턴이 그렇죠. 뉴턴과 합리주의의 관계.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상대주의. 뉴턴의 발명 이후로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증명되는 것만 믿고 신도 논외가 아니다. 그 사조가 팽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근데 그 둘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떤 사조가 불었죠? 포스트 모더니즘. 빛이 특정한 공간을 지날 때 왜곡이 된다더라. 그 전에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했죠. 그 뒤로 당연한 건 없어.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 근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제가 염려되는 게 가상과 현실의 경계는 없고 실존주의처럼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라는 그 사조가 앞으로 전 세계를 덮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IT 업계에서는 애플과 페이스북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메타로.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 애플과 메타가 이게 선두로 나가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장은 내 거야. 애플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 뭐 애플도 이제 고객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페이스북 산하에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실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가상이 가상처럼 느껴지지 않고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인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장갑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나중에는 뭐 후각 이런 게 다 이제 첨가가 되겠죠. 햅틱 글러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하면은 게임과 무슨 차이냐. 이 사람들은 더욱더 현실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햅틱 글러브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이걸 잡는데 그냥 마우스 클릭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물병의 온도, 촉감 이런 것까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게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만의 벌스를 만들려고 도전할 거예요. 자기 세상이죠, 그죠? 어떤 벌스에 가면은
무슨 뭐 점프를 했는데 뭐 100m를 점프를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초자연적 세계를 창조하는 벌스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세상에서는 그냥 그런 건 너무 초현실적이니까 나는 적당히 현실 같으면서 또 다른 내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벌스가 좋아. 그럼 그런 벌스 누군가는 만들 것이고 기업들이 나서 가지고 박 터지게 경쟁하면서 어떤 기업이 더 현실적이고 어떤 기업이 더욱더 감각적이고 어떤 기업이 더욱더 편리함을 제공하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답은 명료하죠. IT 세상이 열렸을 때, 인터넷 세상이 열렸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덤볐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덤벼서 수많은 아이템과 플랫폼을 창조했지만은 결국에는 정점에 올라서는 기업은 소수죠. 가파라고 부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거대 자본, 거대 투자, 거대 기술, 거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들만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죠. 모든 기술을 빨아들이고 모든 작은 스타트업의 기술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다행이자 앞으로 이제 추후 짧은 그 가까운 미래 사이에 변수로 작용할 게 미국 사람들이 빅테크를 엄청 안 좋아해요. 요거는 조금 되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윤리는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다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를 어떻게 이제 감옥으로 보낼 거냐 그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큰 어떤 흐름상 이건 인간 본성을 너무 자극하는 이제 개념이고 인간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인간은 여기에 이미 눈을 떴기 때문에 큰 조류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막을 수는 없는 이제 현실이다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나는 메타버스에서 살기로 했다 이런 책도 벌써 나오고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가지고 칼빈 선생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네바 물이 흐르는 도시 제네바 해가지고 뭐 이런 장점도 있지 않겠냐? 그 칼빈 선생이 거느렸던 그 중세의 멋있는 성을 거느리면서 칼빈 선생이 어떤 고민을 했을지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니겠냐?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마틴 루터의 어떤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가지고 루터가 그때 어떤 표정과 어떤 고뇌로 고민을 했을까? 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실제로 바르트부르크 이제 성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일에 가려면은 뭐 비행기 뭐 몇백만 원 써야 되고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냥 이거 고고를 한번 쓰고 이러면은 바르트부르크 가가지고 루터 선생과 한번 대화도 한번 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 입장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이제 정보와 어떤 제 가치 입각에서 좀 판단을 하자면은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뭐 루터, 칼빈, 그다음에 청교도인들의 삶 이런 삶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저런 수단을 통해서만이 저들의 어떤 삶의 비결과 신앙의 어떤 정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청교도 신앙과 그 계승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청교도인들의 삶이 쫙 나오는데 저는 그분이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대로는 한편으로는 그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분들과 동일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런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만약에 학부모고 아들이 이런 거 하자고 하면은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아빠랑 같이 가자. 대가 지불하고 가는 길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 여정을 왜 떠나야 되는지 저는 그게 훨씬 더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막 쉽게 루터와 칼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 이게 이 기술이 어떤 수준과 어떤 범위까지 이렇게 확대될지는 저는 아직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인 상황 안에서는 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것이 담고 있는 어떤 개념들과 기술력이 인간 본성과 충돌하고 인간성을 더욱더 타락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멀리하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메타버스 교회학교 벌써 뭐 이런 책이 나오고 논문이라는 거 검색하면 벌써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아직 보지 않아서 비평을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거의 못 내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뉴노멀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빠르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교회만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지금 정치와 경제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게 걸핏하면 쓰는 단어가 뉴노멀이거든요. 뉴노멀.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경제 소비 패턴, 새로운 인간 생활의 패턴, 새로운 에너지, 대체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인간의 생활의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뉴노멀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개념이 비대면 생활입니다. 비대면 생활.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얼굴 대 얼굴로서 바라보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그런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할 때 그냥 적당히 혼자 가서 일하거나 온라인으로 원격 접속하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적당히 주변에 있는 거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여가를 때울 때는 그냥 적당히 여기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커뮤니티 그다음에 누군가 커넥션 되고 싶어 할 때는 이제는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간과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접속해 주세요. 그게 뉴노멀의 아젠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교회와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교회로 뭔가 궁극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이요. 교회는 네트워크나 커넥션이 아니라 커뮤니언이죠. 커뮤니언. 교통, 교류, 영적인 교류. 한 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수직적인 연합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화평과 사랑이 수평 간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그 커뮤니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인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들이 메타버스 이러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 이 책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메타버스를 한다는 교회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요새.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그 논리와 바람이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콘서트 하듯이 다 IP 열고 휘황찬란한 무대를 꾸려놓고 나의 멋들어진 설교를 들어오십시오. 글쎄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커뮤니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제가 고찰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보 통제와 정치적인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마냥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좀 이제 다른 생각이죠. 그다음에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교회에 주는 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러스 AI까지 넣겠습니다. 지금 AI 시대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와 AI 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빅테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스북, 구글, 뭐 아마존, 뭐 유튜브 이런 기업들을 빅테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공된 진실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과학적 태도와 진실이 존중받는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노트 필기 해놓고 개인적으로 고민하셔도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 빅테크는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기업들인가? 절대 개인의 자유란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세계관에는. 세 번째, 편리함과 효율성이면은 다인가? 아니면은 대가 지불을 아주 우선시 여기는 가치관을 갖는 기업들인가? 당연히 전자죠.
뉴노멀 라이프 스타일을 막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 질서에 입각한 가치와 관습은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벌추, 미덕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가치 또는 지향점이 뭡니까? 인내, 헌신, 눈물, 역경, 고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공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들이죠. 하지만은 이런 극단적인 편리함과 접근성이 메타버스와 AI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이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못 견딥니다. 그죠? 야, 너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좀 일어나라. 또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인데 막 한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건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진리를 사수할수록 다가오는 시대에 계속 이렇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편하게 누워서 고글을 끼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계속 편하게 그냥 안경을 끼고 스스로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던져주는 지식을 그냥 낼름낼름 받아먹고 지적으로 게으러지고 전도협의 활동은 사라지게 되고, 그런 어떤 기계적이고 태만한 인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보다는 권면하게 돼 있고, 계속해서 깨어나라, 그게 자유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는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메타버스 AI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말이 다 다른데 5년에서 10년 사이는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바라봅니다.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쓴다라는 거죠. AI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싫다, 인문주의적 르네상스 운동을 21세기에 벌이자, 고전을 공부하자, 막 그런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계속 쓰자고 할 것이고, 좀 양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막 항의하고 건의하고, 또는 이러한 것들이 중독 걸리면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적으로 제재를 걸자, 막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면 사수할수록 이런 어떤 미래 라이프 스타일과는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공된 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철 풍경인데, 그 전철 풍경인데 스마트폰 보급 이전, 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신문 책 읽는 사람이 뜨문뜨문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전부 다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징그럽지 않나요?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조금 소름이 많이 끼칩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물을 인식하는 후두엽은 활성화가 되는데, 사고력과 추리력과 사물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은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은 전두엽은 멈춥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전 국민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 아무 생각하는 걸 멈췄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감각에 익숙해졌다라면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실이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한 번에 서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이 알고리즘에 빠져들어가서는데 10분, 15분이 소비될 때 만약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귀는 너무 간교해가지고 고대 때는 생존에 관한 문제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렸죠. 예수 믿으면 죽어, 전쟁 나가면 죽어, 질병 퍼지면 죽어. 그때 의학이 발달 맞지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떼어놓거나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계속 방해하는 거죠. 중세 때는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관해서 속임수를 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리덤 하우스라는 싱크탱크의 통계를 보면은 전 지구에 이때까지 역사상 살다 간 인류가 1,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의 이 현대인들이 누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누리고 살다 간 사람은 전 역사 중에 4.5%밖에 안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유는 그만큼 인간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을 보면은. 근데 이제는 이 끄트머리에 역사 끄트머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 뭐 그 예수님 믿으면 어디 끌려가서 처형당합니까? 지금 그런 사회 아니죠? 그런 사회 아닙니다. 또는 예수를 성경대로 믿겠다 하면은 중세 시대 때처럼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뭐 가죽을 벗긴다라든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많이 죽였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마귀는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계속 흐트러 놓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집중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하지 마. 너는 지금 볼 게 따로 있어. 너는 바빠. 너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보다 더욱더 현실적인 공간이 네 손 안에 있어. 이렇게 현대인들이 현혹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대통령 대선, 북한의 해방 통일 문제, 이 코로나 질병,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가 1만 개가 폐쇄가 되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자신, 내 친구, 내 직장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핸드폰 속으로 빠져들고 여기에서 본 뉴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 1시간 묵상이 뺏기고 여기서 본 확진자가 몇 명 떴다는 것 때문에 또 걱정에 빠지고 여기 보면서 또 누가 뭐 어떻게 했다고 또 이걸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를 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이걸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탄력과 힘을 못 받고 계속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혼을 쏙 빼놓게 만드는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차원 더 각성해서 완전히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나친 음모론이 아니라 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책으로 낸 개념들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 유튜브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페이스북이 됐던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기능들을 만들 때 IT 전문가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나오고 콜롬비아 나오고 MIT 나오고 이런 천재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뭉쳐서 그냥 실리콘밸리 앉아가지고 점심에는 파스타 먹고 대충 때우다 집에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몇십 조를 굴리는 사람, 몇백 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의도 없이 이걸 만들까요? 어플을 만들까요? 엄청나게 인간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개념을 심습니다. 그게 바로 간헐적 정적 광화라는 거예요. 말 되게 어렵죠. 일부러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어를 일반인들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말씀드릴까요?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내가 이 페이스북을 켰을 때 누가 내 게시글에 라이크를 눌러놨을까? 내가 이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누가 내 게시글을 확인했을까? 내가 이 카카오톡을 켰을 때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놨을까? 끊임없이 내가 원할 때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검색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그 즉각적인 보상심리. 그게 인간을 계속해서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너 이거 누르면 네가 원하는 세상 나타나. 그래서 메타버스는요, 버추얼 리얼리티 물론 극대화시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하지만 이미 우리 공간에 함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감각이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을 묵상하고 여기에 빠져들게 된다면 지금 이 싸움도 이기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고 그래서 다 같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중독성을 유발하는 개념들과 기술을 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어 소비를 하실 때 깨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한정없이 쓰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 믿음의 눈을 통해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기도와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요새는 이 핸드폰과 세상 묵상이 내 삶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긴박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그다음에 사회적 인정 욕구 뭐 비슷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과도한 멀티태스킹, 계속 끊임없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의 가장 심각한 그 폐해죠. 이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뭐 이제 발톱 깎았다가 뭐 라면 먹었다가 이 목사님 설교 지겹다 하면 또 딴 목사님 설교 틀었다가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게 비대면 예배다. 이게 예배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절대로 예배가 참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특히 요즘에 많이 이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게 정신의학회에서 틱톡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젊은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짧은 영상을 트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주 짧아요. 번쩍번쩍. 근데 이거를 많이 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요즘에 틱장애가 많이 나와요. 틱장애. 틱톡 틱장애. 네. 영상이 번쩍번쩍 뜨니까 뇌가 짧은 거에 반짝반짝 이렇게 반응하는 발작을 일으키는 뇌가.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사발달 장애, ADHD 뭐 다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책을 볼 때 뇌파예요. 아주 안정적인. 이 파란색 뇌파가 이렇게 쭉 줄을 이루고 보라색은 이렇게 약간 높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면 뇌파가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불안정해. 그래서 혹시 밤에 잠 잘 못 자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안 하시면 잠 잘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이제 학자가 아주 이제 유의미한 내용을 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에 이제 심었는데 이게 왜 인스타 페이스북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메타버스, 버추얼 리얼티, 가상 현실 이 얘기만 주를 이루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미래 일인데 뭐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데스 헨슨이라고 하는 이 스웨덴의 이 정신과 전문의 이제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것 같지? No. 전부 다 알고리즘이 그어놓은 그 세상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스웨덴에서 진료를 하는데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졌대요. 10명 중에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가 말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을 인지하고 정보를 쓰는 게 이제 쓸 때 쓰이는 게 후두엽인데 이거를 갖고 가공하고 해석하고 논리력과 추론력을 기르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인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이제 의사인데 사람들이 쫙 오는데 다들 이게 뭔가 멍하고 눈빛도 퀭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써야 되는 추리력과 사고하는 능력을 쓰질 못한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과 스마트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말로 이 가상 현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저는 정신병원이 바빠질 거라고 봅니다.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상 현실에서는 최고였거든요. 가상 현실에서는 뭐 키 188에 금발에다가 뭐 이랬는데 현실에서는 막 그죠? 막 드워프 막 난쟁이 그런 느낌? 만족이 안 되고요. 막 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더 이렇게 크게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성분들은 막 이렇게 또 이런 외모 이런 거에 또 막 특히 이제 어린 아이 소녀들은 비교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더욱 더 이런 현상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 마허라고 미국의 아주 뭐 미국식으로 하면 리버럴, 우리식으로 하면 좀 뭐 진보 좌파 그런 성향의 토크쇼 진행자도 마크 저커버그와 이 빅테크의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중들을 기만하지 마라. 당신들이 뭐 이렇게 이런 굉장히 캐주얼하게 티셔츠와 청바지 입고 이런 식으로 대중 친화적으로 이미지 메이킹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을 중독시켜서 돈 버는 마피아 같은 사람들 아니냐.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을 어떻게 쪼개느냐, 지금 그걸로 엄청나게 말이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화당에. 근데 이 사람 시절에 스탠다드 오일을 비롯한 이 락펠러 가문이죠, 이런 사람들, 또 카네기, 뭐 철강, 철도 뭐 이런 거 석유하는 회사들이, 큰 기업들이 많았어요. 다 독점 재벌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너무 커지고 밑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인수해가지고 가격을 통제해 버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공공의 적에 공공의 적으로 등극했고,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기업들을 다 쪼갠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2의 지금 그런 그 독점 기업들을 규제하는 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빅테크의 이 기업가 총수들이 전부 다 어떤 당에다가 기부를 하냐면 민주당한테만 돈 줍니다. 구글 CEO, 이런 거는 다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는 진실이에요. 구글 CEO, 페이스북 CEO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민주당 1년에 몇백억씩 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 기업 권리 보호해주고 그런지. 그런 식으로 공생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포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근데 이 사람도 보수 성향일까? 아닙니다. 진보 성향입니다. 근데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약간 좌파 진보 이런 게 변질돼 가지고 막 종북 주사파와 막 족보를 할 수 없는 이런 막 이게 됐는데, 미국은 그래도 개인의 권리,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년처럼 떠받들거든요. 좌우 떠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신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빅테크 이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정보 삭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백신과 코로나가 대표적인 예죠. 코로나 알고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딱 등장하면 바로 삭제.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알고 보면 스코틀랜드와 뭐 영국에서는 이런 통계도 있다. 다 삭제. 정보를 통제하고, 이것도 개인의 자유 중에 근본적 자유에 속하죠. 그 다음에 뭐 혐오 발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떤 계정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스웨덴의 그 의사처럼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빼앗긴 세계죠. 이 책 되게 추천할 만합니다. 인스타브레인이랑. 생각을 빼앗긴 세계가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리즘이 모든 거를 떠먹여 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나는 뭔 상관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미 30대, 40대, 50대들은 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력한 중독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 공동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빼앗긴 세계,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주 이제 절묘하죠.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I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 샤피로라고 하는 보수 논객이 구글 전 CEO인 에릭 슈미트 회장과 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제 에릭 슈미트 전 회장이 10년 정도 구글을 이끌었습니다. 2세대 CEO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 구글은 AI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애플과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어쨌든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 생활에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뉴노말이라는 많은 단어 많이 쓰는데, 이 사람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인공지능의 컨트롤을 받는 네트워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배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서 이 섬뜩한 말이 막 나오는데, 이제는 인류가 새로운 인간 경험의 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New epoch of human experi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의 이 경험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이 뭘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인류는 중세 암흑 시대에서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개념이 뭘까요? 인간은 이제까지 중세와 계몽주의를 비교한 그 뜻이 뭡니까? 인간은 마치 자유로운 존재 같았으나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인간들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슈퍼컴퓨터와 AI가
인간을 슈퍼맨으로 하나님같이 초인처럼 만들어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 샤피로가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질문하는데 이 사람이 뭘 말하냐?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AI들에 둘러싸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윤리적인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이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참 책임감 없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구글을 만들 때 그 수많은 폐해가 나올 줄 예상을 못했대요. 그냥 뭐 검색하고 그냥 정보 제공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제 가상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뭐 범죄도 일어나고 뭐 조작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걸 예상 못했다. 수많은 그런 중독이 야기될 줄 몰랐다. 책임 없이 말해놓고 그다음에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AI 시대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중독적일 것이다. 대놓고 그런 얘기예요. 뭐 이 정도면 그냥 막 나가자는 거죠, 그죠?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막을 수 없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기술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시냐면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 나올 때 어떤 반응했죠? 아, 나는 그 뭐 새로운 기계 그 못해. 그뭐 그냥 뭐 문자 보내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어느새 막 다 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모바일 소형화되고 이런 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개념이었죠. 근데 우리가 어느새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새롭게 보이죠. 10년, 15년, 20년 뒤에 보십시오.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여기 주변에 한 2km만 가면 있는 돈가스 집에도 이미 로봇 서빙하는 사람이 로봇 서버가 있죠. 가보셨나요? 요만한 그 땅딸보 기계가 걸어다니면서 돈가스 서빙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AI가 교육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구글이라는 회사의 근본 창업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검색 엔진 아닙니다. 인간 뇌가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 그게 구글의 창업 정신이에요. 처음부터 뇌와 슈퍼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게 구글 창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시작과 중간 다리로서 검색 엔진이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막 행복해 죽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까요? 간편하겠죠. 우리 이렇게 뭐 넌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조금 뭐 그냥 성급하게 결정한 크리스찬들은 집에 얼른 그냥 뭐 우리 애한테 그냥 다 가르쳐주는 로봇 하나 들어놓는 거 뭔 상관이 있는? 콜럼버스가 몇 년도에 그 뭐 미대로 건너갔어? 물어보면은 1492년 뭐 애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은 말 끝나지도 전에 1517년 뭐 이렇게 나요. 너무 편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간단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택가지불하게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사과를 땄을 때 그게 왜 달까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사과가 단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게 왜 큰 자산이 되고 잊어먹지 않게 될까요? 대가지구라고 몇십 년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임상실험 해보십시오. 한 달간 인터넷 기사를 전자로만 보시고 한 달간 인터넷 끊고 책만 보십시오.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후자가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임상실험 해봤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선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너무 자극적인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궁금한 거 다 가르쳐 주는데 무지막지한 시대가 오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의 어떤 정체와 이 빅테크 세계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그 폭로가 실렸는데 페이스북 내부 폭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늘 충돌했고 그때마다 이제 늘 이익을 쫓는 방향을 선택했다. 돈을.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폭로에 이제 입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즈를 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 중에 첫 번째가 10대 소녀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광범위하게는 꼭 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범위하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도 다 해당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타겟은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을 쓰는 10대 소녀, 20대 소녀의 정신 상태가 어떤 악영향을 받는가 이제 그런 어떤 조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백신 문제에 관해 가지고 오늘 주제는 백신은 아닙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편향된 정보와 가공된 진실을 유지하려고 알고리즘을 짰는지 그런 폭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32%의 여자 아이들이 뭐 이제 자신의 신체를 이제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나쁜 감정을 느낀다 이런 퍼센테이지가 많고 연령대가 이제 인스타그램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근데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죠?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중독성을 유발해야 되죠. 근데 이 중독성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죠? 10대,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로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벌추얼 리얼리티 세상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타겟팅하고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다음 세대를 자신들의 벌스에 잡아놓느냐 그걸로 모든 전략과 투자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뭐 0세에서 17세, 18세에서 뭐 24세, 25에서 30대 하면은 뭐 저렇게 많고 다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다 어리다라는 거예요. 10대 소녀의 32%가 인스타그램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인지부조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랑 가상 공간에서 나랑 너무 달라. 그리고 내가 됐으면 하는 이미지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 특히 10대 소녀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니까 정서적으로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10대 소녀 3명 중에 1명이 뭐 이렇게 뭐 있고 그다음에 하지만 여기서 맹점은 페이스북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알고도 페이스북은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그 고객들이 어떤 정서로 제품을 쓰고 있는지를 다 연구합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방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폭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중단하겠죠. 이게 돈 버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인간성을 후퇴시키고 정서를 파괴하는 촉매제가 된다라면 나는 기독교 윤리상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이게 스탑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만몬을 섬기고 있으니까 안 된다.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정치권에서 이 기업들을 쪼개려고 시도를 하면은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거대 공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결정적인 판결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메타 시대와 AI 시대까지 스무스하게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진실을 이제 막 잘라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커버그가 사석에서 이게 뭐 20억 인구와 권위 있는 이제 백신 전문가들을 이렇게 연결시킨 게 나는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막 자화자찬하고 뭐 이제 그런 폭로도 있고 두 번째는 정상적이고 사실에 해당하는 배신 정보도 다 골라내고 다 축출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구글은 더 심합니다. 한번 올리면은 영구 차단입니다. 그 채널은. 저도 한번 데미지를 받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메타버스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 기업들, 거대 자본, 거대 투자, 거대 인력, 거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소수로 살아남아서 가장 멋들어지는 리얼리티에 버금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죠. 근데 실리콘밸리의 탑 5들이 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윤리, 개인의 영혼.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당신들은 다 집단이고 당신들은 다 커스터머라는 이름이 붙인 그냥 나한테 집단일 뿐이고 당신들은 내 제품만 쓰면 돼. 그리고 중독되기 위해서는 난 이걸 심을 거야. 이건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세계관과 관점에 부딪히는 정보들은 다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그 두 번째 이 메타버스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릴 때 그 질문 던진 게 뭐냐면은 이러한 가상 공간이 우리에게 가공된 진실을 던져주는가 아니면 과학적 태도가 존중받는 그 길을 열어주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과학적 태도가 아니고 가공된 진실을 추구한다는 게 명백히 다 드러났죠.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두 개의 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없다는 뜻이죠. 이 사람 말은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구글에서 이 사람 계정을 잘라버렸어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계정을 날려버립니다. 프레이거 유라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뭐 보수 성향의 또는 이런 기독교와 유대교를 다 이렇게 좋게 묘사하는 그런 교육 단체이자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욕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채널 존재 자체가 그냥 제재의 대상입니다. 다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더 많은 사람이 진실과 현실로 여기는 그 세상에 이런 기업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을 때 만약에 진실을 가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과학적 태도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결론 내고 끊임없이 이 과정을 허용하는 게 과학적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와 지르고 있는 여기 사진이 찍혔다 봅시다, 그죠? 근데 이 사진만 보면은 야 김성원 성격 정말 더럽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사실의 조각이 덧붙여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어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한테.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더하면 어떤 진실이 나오죠? 김성원은 화를 낸 건 맞는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거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김성원은 성격 더러운 사람. 이게 바로 과학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왜 오류를 범하죠?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궁극적 지식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타락해서 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 사회는 오류가 가득합니다. 근데 과학적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끊임없이 주어진 사실을 갖고 던지고 충돌하고 토론하면서 그나마 옳은 방향성과 옳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다 과학적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원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원형으로 만들어 보니까 잡을 때 불편하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학적 태도가 충돌하고 완전히 충돌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완벽에 가깝게 쓸 수 있는 모형과 성질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빅테크가 갖고 있는 이 태도가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은 무엇이 옳은지를 이미 다 정해놓습니다. 반론하지 마.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칼 포퍼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는 과학은 태도에 관한 것이다. 과학은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검증하고 질문하는 그 태도 자체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관점에 봤을 때 헤겔 철학과 마르크스 철학은 전부 다 사이비 종교같이 보이는 거죠. 왜? 이미 결론이 다 나버렸으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을 보면 다 정답이 나와 있고 종말론이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 혁명을 일으켜라. 뭐 반대되는 반론 같은 거 허용을 안 해요. 실제로 마르크스는 개인적으로 자기 말에 반대하면 맨날 화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포프라는 사람이 봤을 때 마르크스는 본인의 이론만이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과학적 태도를 안 갖고 있는데 그건 사이비 종교죠.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사고하는 뇌는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극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확진자가 많아졌다라는 그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선동을 하기 쉬운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니까. 이 확진자 중에 몇 명이 위험한 거지? 무증상 감염자는 몇 명이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확진자 이걸 100만 번 하면은 그냥 이 지금 팬데믹은 죽을 병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허용을 안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겨간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세상이 된다. 거기서 만약에 진실을 가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오웰이 쓴 1984의 재현입니다.
1984에서 윈스턴 스미스라는 주인공이 진리성에 근무하죠. 이름이 진리성입니다. 진리성에 근무하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기록을 다 조작하는 임무를 받아요. 그래서 1984에서 그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 유리한 거는 다 부추기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다 잘라내기 때문에 신으로 계속해서 등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자, 글자, 통계, 사실들을 조작할 수 있다라면은 영원토록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체주의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조지 오웰이 알기 때문에 1984에서 그런 묘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무슨 공상과학 같은 말이냐 할 수 있겠는데 점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 조지 오웰이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가지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 이게 전체주의의 본질입니다. 한 목소리만 들리는 거. 소련이 그런 식으로 전체주의화됐고 소련의 프라우다지 신문의 뜻이 뭐죠? 프라우다라는 뜻의 번역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봐야 돼요. 러시아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붙인 거. 그리고 이 러시아 종교의 그 교회들을 다 허문 다음에 그 공간을 뭘로 꾸몄죠? 무신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마르크스주의만이 과학이다. 모든 종교는 사입이다. 그 한 가지의 주장만 몇십 년 동안 러시아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과학만이 마르크스주의만이 과학이요, 레닌 스탈린만이 민족의 영도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와 종교는 부르주아의 앞잡이요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지 오웰의 통찰 같은 것들이 이미 이 사람은 1940년대에 1984라는 작품을 쓰면서 40년대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가 2차 대전이 끝나가고 소련과 미국과 이런 초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지배 체제라는 거죠. 그것이 다가올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을 거의 유사하게 맞춘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1930년대, 20년대, 10년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의 파시즘과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왜 다 전체주의로 가는지를 몸소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때 2차 대전이 끝나면은 이념 전쟁이 끝나거나 민족과 민족 간의 대결이 끝난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바라봤는데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봤고 그게 맞았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프리덤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이 뭘 제안했다 했죠? 교회들한테 모든 워십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옮겨주겠다는 것을 교회들에게 제안했다. 이 사람의 윤리관이 어떤지 좀 감이 오시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백한 거는 분명히 비대면과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엄청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비대면 시대에 그 기업 가치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그 가치가 폭등을 했을 거예요. 다 몇십 배씩 올랐어요. 왜? 전부 다 누워서 요금만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그러면은 뉴노멀 시대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는 전부 다 집에서 혼자 있고 모이지 않고 알아서 밥 시켜 먹고 알아서 그냥 혼자 회사 온라인으로 원격 접속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누가 많은 이득을 볼까요? 메타버스입니다. 왜? 나의 진정한 커뮤니티는 안경 한번 쓰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미국의 몇 선교 단체와 교회가 오케이 좋다. 메타버스로 우리의 예배를 옮기겠다. 솔깃하는 거죠. 항상 달콤해요. 메타버스 하면은 동시 접속자 수 100만 명, 시간 공간 제약 없습니다. 무대만 세팅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은 로만 가톨릭과 다르지가 않죠. 이 사제와 평신도 간의 정서적 영적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가 되고
삶의 실제성은 강조가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교리 자랑하면서 정신적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중세 시대 때랑 이게 뭐가 다를까요, 개념이? 네, 교회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제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뭐 만나면 뭐 이렇게 때리겠다 그런 개인 감정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다 그냥 교회랑 부딪혀요, 개념들이. 그리고 기본 서구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가치들과 다 충돌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첫 번째는 굿, 뭐가 선이냐, 뭐가 좋은 세상이냐, 굿 소사이티냐. 그 이 사람은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면 된다. 대책이 없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면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은 서로의 뭐 그런 뭐랄까요, 뭐 애환 같은 것도 알고 고민을 처지를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다. 위아더 월드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굿이다. 굿은 곧 연결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버먼트. 이 사람이 그 뭐 무슨 말 한 적이 있냐면은 페이스북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투리 쓰진 않았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대답했냐면은 페이스북은 단지 그냥 미디어 또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일종의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버먼트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가번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통치한다. 이 통치를 그나마 성경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순교하고 돌 맞고 진리를 외치고 화형당하고 사지가 꺾이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 피들이 계속 흥건하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야,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운 어떤 통치론이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또 많은 논의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이 막 새로운 통치의 구조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탄생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왕이 기름 부음 받으면 자기 멋대로 해야 된다. 이게 중세적 어떤 왕권이었는데 이제는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개인적 권리가 보장받아야 된다.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본성상 많은 권력을 주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권력을 제한시켜야 된다. 삼권 분립. 그러면서 이 인간이 통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악랄하고 인간이 극악무도한 통치를 받기에는 너무나 존귀하다라는 이 밸런스 사이에서 근대라는 통치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가버먼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재밌겠죠. 와, 내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거는 알고리즘으로 다 차단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릴지는 본인이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쫓아내느냐, 어떤 사람을 스타로 만드느냐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띄워주느냐도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퍼블릭 헬스, 이거는 뭐 이제 공공 보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뭐 이제 개인의 자유는 우선시 받기보다도 그냥 다 같이 그냥 뭐 백신 맞고 막 그러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전체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래, 뭐 이건 넘어가고 리얼리티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갖는 리얼리티는 성경적 리얼리티랑 다릅니다. 그냥 더욱더 현실적이게 느껴지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총수가 되어서 끌고 가는 이 제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윤리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친 어떤 비관론을 말하기보다도 냉혹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뭐 그 테스트 버전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 막 저커버가. 그래서 이 사람은 게임으로 생각을 안 하죠. 메타버스를. 많은 사람이 메타버스를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게임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메타버스가 단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와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가 아니면 위협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또 질문 드렸죠. 그 질문을 심었었죠.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시너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CCTV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논리가 뭐냐면은 AI가 탑재돼 있지 않는 CCTV에서는 사람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냐면 누워 있는 사람을 식별 못 하니까. 근데 AI CCTV로 진화됨으로써 저렇게 쓰러 있는 사람도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안전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천, 안산, 제주도 우리가 이미 이런 게 이제 안면인식 CCTV가 이제 그 들어온다 했는데, 저 안면인식 CCTV가 뭘 관련해는 줄 아세요? 코로나 확진된 사람 걸러냅니다. 바로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세균 덩어리 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삐빅삐빅 저 사람 코로나 걸린 적 있습니다. 양성 뜬 적 있습니다. 여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가 얼마나 취약하냐면은 일본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일본 정부 산하에 디지털 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일본이 얼마나 아날로그적이냐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곳에 다 QR 코드를 찍고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뭘 좋아하고 어디 가서 뭘 쓰고 어딜 가고가 그냥 빅데이터 안에 다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신용카드 사용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지금은 이제 폐지하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CEO들이 다 일일이 도장을 찍어요. 전자 서명 안 하고.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도장 안 찍습니다. 연필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써요. 일본 사람들은. 김성원을 뽑겠다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김성원을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캐시를 많이 써요. 동전, 지폐.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죠. 디지털화된 것 같은데 생활 전반에는 아날로그가 넘치고, 근데 그 근본 기저에는 장인 정신을 흠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천천히 손으로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지 그게 좋은 것이다라는 게 일본 전통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게 잘 안 되고, 실제로 팬데믹 터졌을 때도 일본이 많이 욕을 먹은 게 전산에 사람들이 입력이 빅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딜 가고 뭐 어디서 퍼뜨리지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많은 나라들이 미개하다고 욕을 했지만은 저는 글쎄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평가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의 모든 정보가 그냥 빅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고요,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 활용할까요? 첫 번째, 여론조사. 여론조사할 때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관련한 검색을 많이 했다. 아니면은 뭐 국민인 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했다. 아니면은 뭐 유튜브 뭐 이제 또 뭐 구글에서 뭘 검색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딱 정의를 내려줍니다. 빅데이터가. 그럼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의 30대의 무슨 뭐 직장인이고 이게 다 프로필이 다 떠요. 그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할 때 여론기관 조사기관들이 어디다가 다 전화할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 40% 만들려고. 민주당 성향의 노무현 검색이 많고 조국 검색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 음모론 아닙니다.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극히 작은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뭐랄까요, 자유에 대한 빈약한 인식과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자유의 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과연 이 기술의 발전이 대한민국에 무조건 이로울까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대단히 이게 그냥 쉬운 시대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이 더욱더 통제 도구로 급속도로 이제 진화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이 매혹적인 단어이자 사람들을 붙들어매는 통합 정신이 될 수 있냐면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1933년 2월에 있었던 독일의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입니다. 이거를 괴벨스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의 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헌법적 권한을 히틀러 총통한테 귀속시켜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당신들을 보여줄 사람은 히틀러밖에 없고 독일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에 공산주의자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것들이 다 그냥 도미노 현상처럼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안전이란 이유만으로. 경제대공황도 겹쳤겠다. 이제는 독일 사람들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히틀러가 맨날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는 뭐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러 이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이러면서 이런 때엔 모든 권한 나한테 귀속시켜라. 그러면서 20년대부터 외쳐왔던 유태인 학살, 그다음에 독일을 팔다리를 다 잘랐던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 이런 것들을 폐기하려고 외쳐왔던 것들을 그냥 실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팬데믹 현상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 위험 분자가 딱 떨어졌을 때 다 같이 도망가거나 다 같이 싸우거나 이런 우르르 몰려다니는 현상이 동물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코로나가 너무 처음에는 이게 위험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동물처럼 행동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소중히 누리던 그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방역 당연히 중요합니다. 방역 당연히 중요한데 완전히 원사이드로 기울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안전에 예민하다 보니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기울어가지고 자유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던져주고 이렇게 밀실 정치에서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안면인식 이런 것들, 코로나 걸린 사람 잡아내고 이런 거 국민들 모릅니다. 이런 거 법안 통과되는 거. 근데 서서히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화하면 어디까지 갈 거예요? 저 사람 차별금지법 위반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뜨지 않을까요? 이미 중국은 위구르에서 그걸 하고 있죠. 1억 5천만 개 이상의 안면인식 CCTV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혈액형,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성향 다 잡아냅니다. 카메라 한 번에. 참 우리가 많이 각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안전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어떤 자유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영화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뭐 06시 40분에 범행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06시 40분 전에 그 범행 현장을 미리 급습을 해가지고 범행을 다 이제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던지는 딜레마는 안전 좋고 치안 좋고 사람 생명 살리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자유 의지가 정말로 나타나기 전에 그거를 꺾어버릴 의지가 경찰에게 있느냐, 공권력에게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를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성큼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개인의 윤리적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것 같은가 그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제가 아까 가상과 현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에서 일어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영화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는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나면서 자라는 공간이 마치 현실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저 네오라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물어본 다음에 파란 약을 먹으면은 현실처럼 보이지만은 가짜 세계에 머물게 해주겠고, 빨간 약을 먹으면은 너가 정말로 진실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겠다. 네오는 빨간 약을 먹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됐는데 앞불사 자기가 진짜라 생각했던 세상이 알고 보니까 가짜고 기계들이 만든 세상이었고 자기가 깨어난 공간이 진짜 세계구나.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가상과 현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거는 꿈의 꿈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A라는 꿈을 꿉니다. 근데 A라는 꿈에서 한 단계 더 이제 깊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B라는 꿈에 도달합니다. C라는 곳에 도달하면 D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의 아내가 여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꿈의 꿈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더 초현실적인 세상이 나타나니까. 꿈의 꿈속으로 들어갈수록 이 뭐 하늘이 무너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중독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들어가요. 꿈의 꿈속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됐는데 이 여자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원래 창조하던 그 세상이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 세계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가짜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 알고. 근데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저는 비현실적인 전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서히 물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메타버스 안 해 하다가 이제 길 찾는데 좀 좋은데 하면서 AR 딱 이제 글라스 끼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이 VR 곡을 끼면은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다는데 축구 경기쯤이야 뭐 집에서 좀 쉬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젖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더욱더 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초감각적이고 초현실적인 창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중독이 되는 거죠. 너무 간편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효율적이니까. 그러면서 참 그러면 안 되길 바라지만은 이 인셉션에 나오는 것처럼 이 꿈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꿈이 이제는 현실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메타버스가 됐기 때문에 꿈 바깥으로 못 나오고 계속 저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다음에 이 관계 안에서의 이제 문제, 이것도 한번 이제 고찰해 볼 만한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피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리 프롬이 사람을 좀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전반적인 사상에 동의는 안 하지만은 저 말은 그래도 이제 인사이트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가면을 쓰고 있고 진짜 자기를 보여주기 싫은 진짜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보여줄 용기가 없는 것이 인간 본성이 아닌가. 심지어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했지만은 저는 일견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 소비하는 패턴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과 가상은 다르죠. 이 우리 SNS와 가상의 공간 보면은 정말로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나는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가 13가지의 죄 뭐 이런 포스팅 올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죠? 다 그냥 내가 오늘 묵상을 뭐 했고 내가 오늘 막 어떤 길거리를 걷는데 낙엽을 맞으면서 이런 음악을 들었고 다 자기 자신에서 그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만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추악하고 현실은 외롭고 현실은 몸부림치고 현실은 무능력한데 현대인들이 그 SNS와 인터넷이라는 그 마약 주사를 맞아가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뇌에 마비가 오고 부작용이 오고 아까 그 스웨덴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뇌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아주 명언이죠. 우리의 뇌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명확히 기준을 잡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감각이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을 던지고 오늘 네,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2번부터 하겠습니다. AR, VR. 그러니까 AR은 증강현실이고 VR은 가상현실인데 이런 세상에서 위험 인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들을 검열하진 않을지. 근데 이미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할까 차단을. 그죠? 세 번째, 치안과 방역을 이유로 더 심해지는 검열. 그죠? 너 안전하게 지내야 돼.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그 그러니까 돼지 왕이라고 하죠. 이 세계를 지배했던 동물농장을 지배하는 이 돼지 농장의 돼지 왕의 이름이 나폴레옹이죠, 그죠?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나머지 동물들을 거느릴 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럴 때 논리가 뭡니까? 야씨,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나는 너희 다시 그 사람이 지배하는 농장으로 돌아갈래? 그것보다 내게 낫잖아. 내가 너를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거야. 안전. 제가 돼지 성대모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동물농장의 세계관이 뭐냐면은 사람의 농장,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그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다른 뭐 파시즘도 비판하는 거지만은 니콜라이 2세가 원래 인간에 해당합니다. 니콜라이 2세가 동물농장에서는 인간 농장주에 해당하고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같은 동물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말, 개, 뭐 여우한테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돼지가 인간을 몰아내더니 더 심한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동물들이 저항을 못해요. 왜 저항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그 인간한테 그런 극악무도한 지배를 받을 거야? 그래도 이게 낫잖아. 내가 널 지켜주잖아. 그 좀 더 세뇌다 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바깥은 위험해. 돼지의 지배가 낫지 이러면서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동물농장에서. 근데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랑 청년분들은 조지 오웰의 1984랑 동물농장을 꼭 읽으시고 이 권력과 개인의 상관관계와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주의를 잘 못 겪어봤잖아요. 전체주의를 한번 경험해봤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없죠.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그런 서스퍼런 경험이 저도 당연히. 근데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파시즘,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완전 격돌할 때 그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런 걸 다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메타버스 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허용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애정 행각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혐오 발언이라고 삭제가 되는데 동성애는 저한테 혐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검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편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다 정보를 제한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도전이 직면했는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많은 어떤 메타버스에 올라타자 메타버스를 갖고 이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메타버스에 올라타자 막 그런 말이 지금 유행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활용하자,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청중들을 끌어들이자. 근데 축소되는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를 안 내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어떤 건강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더욱더 간편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사회 뭐 딱 그냥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게 해석된다고 착각하는 세대 누워서 모든 세상을 탐닉하는 세대 누워서 내 정체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고 연애할 수 있는 세대 누워서 전 세계 어디나 여행할 수 있다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대. 하지만은 누워서 저는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세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세대. 더욱더 극단적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는 메타버스 전략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은 그 질문과 방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성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진실이 거짓이 되고 가상이 현실이 되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순수성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는 살펴볼 수 없는 그 생명력과 능력과 지혜로움을 세상에 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회복에 관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인데 오늘 시간상 6번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이미 이제 회복의 교회의 그 DNA에 흐르는 어떤 교육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또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PPT 장면이네요. 앞으로 지금 참 기도 제목이 많죠, 그죠? 다음 대선 또 우리 예배 자유 또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통일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계속 나빠져서 우리나라 근처에서 계속 으르렁대고 있고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 함몰되면은 정상적인 삶 같지만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이 위험한 시대,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다른 숙제와 도전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정상으로 불렀던 것이 비정상화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했었던 살아왔었던 전통적 관습과 가치는 나랑 상관없고 나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안경 끼고 사람들 만나고 안경 끼고 공부하고 AI와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노멀이 되는 사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인본주의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다 들뜨겠죠. 새로운 세상이 왔다. 아까 그 에릭 슈미트 구글 전 CEO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인간의 삶이 나아지는 그 인간이 완전히 초인, 그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되는 세상이 왔다. 플라톤이 말하는 그 철학왕이 탄생하는 그런 날이 왔다. 인간이 이제는 기계와 더불어 생활하고 인간의 내가 곧 기계가 되고 우리가 전부 다 이 만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가상 세계에서 쏟아지면서 인간이 완전한 진보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지금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흥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정상적으로 여겼던 그런 삶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손을 맞잡고 누군가의 제약 없이 어딘가에 갈 수 있고 어떤 인원의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그렇게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그런 시대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웠죠. 우리에겐 당연한 거였죠. 근데 하지만 이게 손바닥 하나 뒤집듯이 한 1, 2년 만에 완전히 이게 뒤집혀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부 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우리 무슨 석기 시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 모든 걸 포기하고 동굴로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는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절대로 세상이 모방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점진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역사는 단편적으로 흐르지 않죠. 이런 것들은 거시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테지만은 어떤 인본주의적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을 그렇게 쓰지 마라, 고전 교육을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칸트와 니체나 플라톤 같은 사람을 길러내자면서 철학 서클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고
뭐 21세기판 르네상스 운동이다 뭐 이런 어떤 운동이라 할 수 있겠고, 어떤 정치인들은 이거는 반대한다면서 이런 거를 제약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겠고, 하지만은 이런 어떤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는 계속 성큼성큼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 이게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에 물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눈빛은 퀭해지고, 이게 눈을 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휘황찬란한 마법 같은 세상에 살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런 지루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세상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인스타그램 하나도 이렇게 정신병이 걸리고 틱톡 하나도 틱장애가 생기는데, 엄청나게 정서가 불안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이 공허한 사람이 만들어질 것이고, 정말로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양상이 많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재미와 감각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학생들에게 막 자랑처럼 떠들 것이고, 야, AI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여행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나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심심하게 뭐하냐 이런 삿대질을 할 수 있겠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절대로 영혼 깊은 곳이 만족함을 못 누릴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은 절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성도 간의 교통, 커뮤니언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는 과제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 어떤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에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익숙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익숙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거기서 보상감을 느낍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아니면은 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념을 규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까? 어떤 것이 더욱더 현실처럼 느껴집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 놓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현실을 내가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현대 사회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이 최신 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에 집중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기도에 집중력을 흐트러 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뒷순으로 쏙 빼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 핸드폰과 연결되는 것보다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핸드폰과 연결되는 것보다 자연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핸드폰을 보는 것보다 보상 심리를 덜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눈빛은 퀭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허할 것이고 아무런 구별됨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라는 표본을 주셔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시며, 습관, 예수님께 가장 익숙한 것, 가장 자연스러운 것, 예수님께 가장 기쁨이 됐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 집중을 잃는다면, 그 하나님께 실시간으로 연결됨을 잃는다면은 아마도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대가를 치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쇠는 교회에 주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이 지금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 북한의 운명, 이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의 운명, 전 세계의 어떤 이런 영적인 기류와 방향성이 우리의 이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열정과
집중력에 달려 있는데 이 우는 사자와 이 우사자와 같은 마귀가 그걸 알고 계속해서 흐트러뜨려. 너 이거 봐.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확인 안 하면 너 엄청 지금 불안하지? 이거 빨리 봐. 저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은 이런 어떤 영적인 집중을 흐트리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룩한 습관을 갖고 기도하고 자기 개혁에 힘쓰면서 나 자신이 먼저 개혁되고 또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 전체가 개혁되는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도전 앞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까 에릭 슈미트라는 회장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몽주의라는 말을 했지만 그 시대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새로운 시대가 왔고 하나님은 이제 없어졌고 오직 우리 이성으로 그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 식으로 반신본주의적인 사조로 흘러갈 때에 영국과 미국 한편에서는 또 다른 각성이 Great Awakening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영적 대각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꼭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어떤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인가? 나는 믿음이 내 삶을 이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가?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나의 현실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감각과 그런 기술이 주는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